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점차 정상화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카오 메일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이미 2년 전 발의됐지만 국회가 처리하지 않아 폐기된 거로 드러나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전력이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갑자기 공사 대금을 최대 80% 수준까지 깎자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숨진 SPC 계열사 제빵 공장이 사고 직후에도 계속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전에도 손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거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데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폭 무인기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예고한 대로 핵 억지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입영 연기를 철회하고 차례대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맏형격인 멤버 진부터 이르면 올해 안에 입대할 거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춘 지 나흘째입니다. 카카오의 주요 기능들은 다시 작동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미 삶 구석구석에 스며든 만큼 이번 마비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한 미용실. 그동안 카카오 채널로 손님 예약을 받아왔는데 앱에 접속하려 해도 로그인에 실패했다라는 메시지만 되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이후 예약도 텅 비었습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예약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벌써 사흘째. 기약 없는 복구에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일단 예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 예약이 안 되고요. 그것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카카오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예약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대목인 주말 치킨집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카카오 앱을 통한 주문은 아예 끊겼고 기프티콘 사용도 먹통이다 보니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진땀을 뺐습니다. 보통 우리 매장에서는 한 카카오 앱으로 10개 정도 들어오는데 이번에 이 화재로 못 받았어요. 카카오 앱을 제일로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앱 사용 않고 그렇게 갑자기 중단돼 버리니까.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부른 손님이 평소처럼 자동 결제된 줄 알고 그냥 내리는 바람에 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제가 될 줄 알고 그 메타기를 눌렀는데 네트워크가 오류 중입니다 해갖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가 없어갖고 온라인에는 킥보드 반납이 되지 않아 요금이 수십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사례도 잇따랐고 카카오 앱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요금 과다 청구를 우려하는 글도 속출했습니다. 단지 메신저를 넘어 쇼핑, 배달, 교통, 금융까지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 이번 사태로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 등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단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카페를 연 신재현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현장에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거로 새롭게 추정되고 있는데 카카오 서비스의 완전 복구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흰색과 파란색 가운을 입은 화재 감식 요원들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있는 SKCNC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을 위해서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화재가 발생한 이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화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2차 감식을 통해 이전보단 구체적인 발화 지점이 파악됐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일명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감식에서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새롭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어난 후 화재가 발생했고 곧바로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해 가스가 분사되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모듈 한 점을 수거했습니다. 모듈만 분리해서 의심되는 모듈 부분의 몇 개를 회수해서 가져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배터리 노후화 또는 과충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카톡은 대부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다음과 카카오 이메일 등 다른 주요 서비스에선 아직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어 그만큼 완전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이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여러 서비스를 묶어놨지만 화재 사고 한 번에 무너지는 게 현재 카카오의 현실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는데 관련 법안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력 IBC가 들어있었냐 보조 IBC가 들어있냐의 차이가 카카오 네이버의 차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법령 개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이고요.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된다는 점. 치고받는 난타전 끝에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오는 24일 출석시켜 관리부실 책임을 묻고 보상 대책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SK 최태원 회장은 물론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 고위 경영진도 줄줄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와 민간기업 데이터 센터를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에도 공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제,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통신사에도 손실 보존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법적인 근거 자체는 반드시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19일 당정을 거쳐 법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다시 추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중규제 논란 속에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춥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부 내륙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과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루며 완연한 가을을 알립니다. 가을 축제가 한창인 공원에는 억새와 가을꽃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옷깃을 스치는 바람은 가을을 넘어 초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억새 축제한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오늘 나와봤는데 너무 좋네요. 근데 날씨가 좀 추워요. 바람 불고.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철원과 인제 기온이 영하 1도, 충북 제천과 경북 봉화, 의성도 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산간에 이어 내륙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도 4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한 달가량 먼저 찾아오는 셈입니다. 특히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와 강원, 충북, 남부 내륙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19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고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사흘 정도 이어지다 목요일 오후부터 풀리겠다며 심한 온도 변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전력이 공사비와 직결되는 품셈 변경을 협력업체 동의 없이 강행하면서 반년치 공사비 지급까지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4월부터 고압 배전 전문 업체들에 모두 3천억 원 이상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일부 시공 방법을 바꿨는데 공사비 책정 기준인 품셈도 새로 만들어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품셈을 적용할 경우 일부 공사는 대금이 최대 80% 이상 급감해 471개 전체 업체가 속한 전국 배전 전문회사 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23살 여성이 홀로 작업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사망사고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사고 8일 전에도 손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흰천으로 덮인 배합실 오른편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는 작업자들 모습이 보입니다. 하루 전 23살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SPC 계열사 SPL 빵 공장 모습입니다. 회사 측은 직원이 숨진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배합실만 천으로 가려놓은 채 다른 기계들로 공정을 재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혼합기 9개 가운데 안전장치가 없는 7대만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고를 알고 있는 분이고 저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숨진 직원의 동료들은 잇따라 현장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혼합기 작업을 보통 혼자서 맡아 사고에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안전교육도 일과 시간 이전에 무급으로 진행하다 직원들이 항의하자 아예 교육을 없애버린 뒤 가짜 교육 확인서에 서명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로 사인만 받는 거죠. 했다고. 회사는 사인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내밀겠죠.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사고가 일어난 SPL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와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덮개를 올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드레 전 다른 노동자가 혼합기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점에도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SBC는 사고 발생 이틀 만에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직후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해외 진출 홍보 자료만 배포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해 뒤늦은 사과문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 직전 가까스로 다시 구속됐지만 뒤늦게 포착된 추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처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16년 전 범행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입장이지만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의구심도 남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근식의 추가 혐의가 수사기관에 처음 포착된 건 재작년 12월입니다. 지난 2006년 자신이 13세 미만일 때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7달 수사 끝에 김근식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1년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검찰은 워낙 오래전 사건이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증거를 모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김근식의 여죄를 엄중하게 생각했는지 의문도 남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넘긴 사건은 지청장 포함 소속 검사가 4명에 불과한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을 떠돌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교도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닌 탓에 사건도 여러 차례 이송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함구했습니다. 검사 23명이 모여있는 안양지청에서 출소 직전 추가 혐의를 소명해낸 건 성과지만 과거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던 사건과 겹쳐보면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마땅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사건을 송치받는 즉시 검찰이 적어도 2-3달 내에는 구속... 흉악범 출소를 우려하는 여론에 검찰이 부랴부랴 속도전에 나섰다는 시선도 있지만 법무부 역시 김근식의 출소가 임박할 때까지 관련 수사 상황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소를 사흘 앞두곤 경찰과 함께 김근식이 경기도 의정부에 살게 된다고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전담 수사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려면 인력 충원에 앞서 국가가 숨어있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납선 남성들이 길 가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마약이 든 쇼핑백을 건넨 이른바 묻지마 퀵 배송 사건이 신종 마약 운반 수법으로 의심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마약을 전달한 장소가 경찰서 바로 맞은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같은 장소에선 이전에도 마약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거로 드러나 사실상 경찰이 단속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에서 배달 가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고 마약 배송을 의뢰한 2인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용의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퀵배송을 시킨 범행 장소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경찰서가 있는데도 보란듯이 마약 배달을 맡겼습니다. 주민들은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들을 최근 동네에서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범행 장소 부근에선 이미 여러 번 마약 관련 신고가 접수됐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범행 장소와 80m 떨어진 주상복합 건물 정화조에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건물엔 입주한 병원이 없어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의심스러워가지고 정화조를 싹 폈잖아요. 정화조 푸니까 정화조에서 마약과 주사위가 나왔다고. 비슷한 시기 해당 건물 지하 거주자 등 3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그동안 경찰이 마약 의심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약 소리가 많이 나왔었지. 근데 시시해서 그렇지. 경찰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일처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이전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마약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마약 퀵배송 사건과 관련해선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탐문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낮 경찰서를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벌어진 묻지마 마약 퀵배송 사건. 경찰이 평소 주기적인 단속과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섰다면 마약 사건이 반복해서 터졌겠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지자체에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1,700여 명입니다. 휴일이 지나고 검사 수가 늘면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 동시간대와 비교해도 17,0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난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60%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반등하면서 코로나19 감소세가 바닥을 찍고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면역의 정도를 갖고도 어려웠다. 즉 백신으로 만드는 면역력이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오는 12월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절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계절 독감 유행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퍼지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증상이 비슷한 두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해서 전국에 있는 병원이 독감 환자로 차질 때 그만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도 소홀해질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시작된 독감 예방접종을 더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곧 국내에 도입하고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의 추가 접종을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90% 이상에서 검출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 승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화이자의 코로나19 2가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응하는 백신을 허가했고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입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도발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을 겨냥해 미치광이 전략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적대적 공생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무력 시위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이 북한의 도발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이 다시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받아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의 사냥개일 뿐입니다.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국정감사 한복판에서도 여야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감사원의 서해 피격 조사를 두고 정쟁에 가까운 거친 공방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다시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국회 모욕,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세. 국민의힘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명예가 훼손됐고 동료 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로 이 자리에 온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고 진영을 이제 지키기 위한 또한 그에 대한 이제 모욕감을 이제 국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돌려서 지금 표현하고 힘의 우위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병론 끝에 김 위원장 고발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고 다수결 같은 게 그겁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정의당 찬성 속에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고발안 건을 처리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 논란이 검찰 수사 의뢰로 비화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법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 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꼼수를 꼬집으며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중대한 훈결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서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자기 모순이고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행정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위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놓고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 스카이 72와 관련한 입찰 비리 의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입찰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이미 다른 비리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에 대한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 스카이 72 입찰 비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2년 전 스카이72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최고 낙찰가제인 이른바 비교 징수가 아닌 복잡한 요율제를 택한 의도를 따져 물었습니다. 100억 벌면 공사에 116억을 낸다는 것은 이건 자선 봉사단체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실제 요율제 공모 때문에 낙찰자인 KMH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낙찰에서 떨어졌다며 일부 업체가 반발하면서 민사소송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요율제 공모라는 비상식적인 입찰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실세로 꼽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있다고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이 스카이72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내용의 제3자간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상장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저 스카이72를 땡기겠다고 계약을 인천공항공단하고 했다 하는 게 좀 기가 막힌 일이고. 녹취록에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나중에 검찰 수사 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시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검찰 수사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72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대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원도 전 정부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렸지만 최근에는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내부 감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 스카이72 입찰 비리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4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8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응급서비스는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의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북부 수미주에서도 변전소가 러시아의 로켓 공격을 받아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사망자 중 2명은 임신 6개월의 임신부 등 젊은 부부라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상황에서도 예정된 연례 핵 억지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핵 억지 연습 스테드패스트 누는 벨기에 주관으로 나토 회원국 14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를 포함해 60여 대의 공중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벨기에와 북해 그리고 영국 상공 일대에서 진행되며 실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대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인 하이브는 입영 연기를 철회한다고 공시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하이브의 공시 내용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진, 김석진은 2022년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진을 필두로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뷔 9주년을 맞은 지난 6월, BTS는 그룹 활동보다는 솔로 위주로 음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또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상 다른 예술이나 체육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는
대체복무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대중음악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BTS의 대체복무 허용을 촉구했지만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고, 이기식 병무청장은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입영 연기 취소로 진은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인데 빠르면 연내에 갈 수도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KT가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키움을 꺾고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박병호가 결승타를 쳐내는 사이 마운드에서는 벤자민의 눈부신 피칭이 돋보였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1차전을 아쉽게 내준 KT는 1회 초부터 방망이가 달아올랐습니다. 박병호의 선제 적시타로 한 점을 먼저 뽑더니 이어나온 강백호가 추가 타점을 올리면서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1회에 뽑은 이 두 점은 두 팀이 뽑은 처음이자 마지막 점수가 되면서 KT의 2대0 승리를 안겼습니다. 유일하게 좀 실투가 들어왔는데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가지고 처음에 선취점을 뽑을 수 있었던 거는 팀 분위기적으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운드에선 KT 벤자민의 역투가 눈부셨습니다. 140km 중반대의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구석구석을 찌르는 정교한 피칭이 키운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100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 단 5개를 내줬을 뿐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곁들이면서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던질 때 한 80개 정도는 봤는데 구위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 피차가 올라가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작년 한국 시리즈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키움은 이정우가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인 1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면서 3번이나 출루했지만 홈으로 불러들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춘 두 팀은 오늘 하루를 쉰 뒤 내일 KT의 홈구장인 수원에서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17년 만에 정상에 오른 프로축구 울산은 아낌없는 투자로 최고의 전력을 완성했습니다. 전북의 독주를 막아내며 앞으로도 K리그 흥행을 이끌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3년 연속 전북을 넘지 못하고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울산은 올 시즌 전망도 밝지 않았습니다. 이동준과 이동경, 오세훈과 홍철, 윤빛가람까지 주축 선수들이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울산은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활약해온 국가대표 주축 수비수 김영권을 시작으로 측면 공격수 엄원상, 베테랑 공격수 박주영 등을 공격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여름에는 헝가리 국가대표 출신의 마틴 아담까지 데려오며 우승을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해는 제가 K리그 첫 해였고 하지만은 이번에는 두 번째였고 첫 번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새로 울산 유니폼을 입은 이적생들은 눈부신 활약으로 울산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엄원상은 올 시즌 12골에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MVP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시즌 도중 영입된 마틴 아담은 지난 8일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뽑아내며 드라마 같은 승부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11골과 9골을 기록한 레오나르도와 아마노 준까지. 새로 울산에 합류한 선수들은 주장 이청용을 중심으로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즌 막바지에 자꾸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저희가 좋은 찬스들을 많이 놓쳤는데 또 시즌 시작하면서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또 잘 추슬러서 시즌을 잘 준비했고요. 좋은 선수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한 울산의 과감한 선택은 17년 만에 우승이라는 달콤한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한 달가량 빠르게 찾아오면서 내륙 곳곳으로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특보는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 한령은 영하 2.8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도 충북 제천이 0.1도, 경북 의성은 0.8도 등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현재 6.2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더 내려가겠고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4도, 대전과 광주는 15도까지 오르겠지만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점차 정상화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카카오 메일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이미 2년 전 발의됐지만 국회가 처리하지 않아서 폐기된 거로 드러나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전력이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갑자기 공사 대금을 최대 80% 수준까지 깎자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제빵 공장은 이번과 같은 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랐지만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 인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입영 연기를 철회하고 차례대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맏형격인 멤버 진부터 이르면 올해 안에 입대할 거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오늘도 메일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카카오 서비스 복구 현황을 보면 다음 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톡 서랍 기능은 아직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주요 서비스가 상당수 복구됐지만 메일 등의 서비스는 복잡도가 높고 복구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 기능이 개선되는 즉시 공유할 예정이라며 개별 서비스 문의는 고객센터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까지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카카오 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앱 분산과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일상도 멈췄습니다. 택시기사의 하루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승객분들은 전부 다 카카오티로만 하지 카카오티가 거의 한 80% 90% 되니까 유티나 티몬이 온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미용사는 반나절 동안 온라인 예약을 받지 못해 허탕을 쳤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많이 바쁘고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약이 중단된 상태였으니 여기 타격도 있었죠. 불안해요. 메신저와 모빌리티, 금융, 쇼핑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34곳에 달합니다. 카카오가 마비되면 개인 간 소통 차단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전 국민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카카오톡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수의 플랫폼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비상 연락 앱을 깔아두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경쟁사인 네이버 메신저 라인 이용자 수가 급증했고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엔 카카오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 호출 앱이나 지도 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위의 심사 기준은 한층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독점으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실상 전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을 뗐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이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독점이나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카카오 손보기 플랫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상의 국가기관 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에도 개선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려 134개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은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합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나선 데 이어 공정위도 줄곧 제기돼 온 카카오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을 통한 무차별 확장과 플랫폼 독점, 불공정 수수료 논란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취임식 때부터 여러 차례 공정 경쟁을 강조해왔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가 대응까지 예고한 만큼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처럼 쓰이는 카카오 장애가 생활 불편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연결 사회를 실감하게 한 카카오 장애 사태.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많아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처럼 쓰이는 민간 서비스의 장애가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상 상황에서 국가 동원 태세를 점검하는 충무훈련에서 병무청은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로 모바일 전시 임무 고지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시 긴급 동원 발령 상황을 가정해 모바일로 긴급 동원 대상자임을 알리고 전시 임무와 동원 절차를 전파하는 훈련인데 이미 지난달 대구에서 진행한 훈련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내용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민간 서비스가 민관 협력에 발맞춰 안보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경상남도에서 진행되는 충무훈련의 통지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로 전환됐습니다. 군은 이번 사태가 미친 영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군 전용 지휘통신체계를 운용해왔다며 현재까지 군 작전과 훈련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IT 공룡을 넘어서 골목 상권까지 넘보는 카카오는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모두 4곳에 분산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번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카카오의 대응 체계는 아니라고 또 허술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는 판교와 안양 등 모두 4곳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분산해놨습니다. 이른바 이중화 작업인데 이를 통해 한 곳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해도 다른 곳의 백업 데이터로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가 이번에 불이 난 SK CNC 데이터 센터에 무려 32,000대의 서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4개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SK CNC 데이터 센터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0대 전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서버 손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사고 발생 20분 안에 서버를 복구한다는 자체 매뉴얼은 애초부터 무의미했던 겁니다.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네이버도 같은 곳을 데이터 센터로 쓰고 있지만 이른 시간에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카카오와 달리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이번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독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이미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카카오보다는 좀 피해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민 메신저 카톡을 앞세워 택시부터 대리운전, 인터넷 뱅킹 등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데이터 보호를 위한 카카오의 서버 분산과 이중 백업 체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원래 재난 안전은 병렬 체계로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어도 백업 체계로 이루어져서 바로 대체가 돼야 되거든요. 카카오의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계열 금융회사의 비상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고 카카오를 겨냥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 강화의 칼날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카톡 불통 사태의 여파로 카카오 계열사 시가총액은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기업의 신뢰마저 무너져 지금부터가 진짜 시련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카카오 불통 사태. 카카오의 금은 월요일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장중한 때 10% 안팎까지 하락한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낙폭을 줄였습니다. 하루 만에 카카오 계열사 시가총액은 모두 2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한때 블루칩으로 통해 지난해 11월엔 13만 원을 넘었지만 여러 논란 속에 지금은 그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더 큰 시련은 이제부터입니다. 카톡 먹통 사태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손해 입증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피해 접수 센터를 만들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측의 피해 신고와 상담을 위한 지원 창구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수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궁지에 몰린 카카오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계열사 책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카드를 꺼내던 겁니다. 지난 2006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카카오가 이번 사태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순한 손실을 넘어서 기업의 이미지마저 땅에 떨어진 만큼 단기간에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변재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인원을 추가하고 과기부 장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 12명도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사 대금을 최대 80% 수준까지 깎자고 협력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공사비 수천억 원을 안 주면서 바뀐 공사대금 계산법으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한전 자체 법률 검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정식 조사에 착수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기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를 배전이라고 합니다. 골목 곳곳 전신주들이 대표적인데 전력망의 모세 혈관과도 같아서 한국전력은 전문에서 471곳에 외주를 줘서 노동자 10,000명 이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한전은 지난 4월부터 배전공사 잔금 수천억 원을 치르지 않은 채 공사대금 계산법 변경을 외주업체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전이 준공 처리를 하면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인데 변압기 교체 등 공사를 다 마쳐도 준공을 안 내주는 겁니다. 업체의 재정은 지금 도산 직전까지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공구랑 장비 관리는커녕 근로자들의 급여마저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죠. 지난 1월 한전은 사다리로 직접 전신주에 오르는 승주 작업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판단해 모든 작업에 고소작업차를 동원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기계식으로 바뀌었으니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도 새로 만들자면서 이른바 품셈이 확정될 때까지 준공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도중에 계산법을 바꾸자는 건데 결과적으로 단가 후려치기 수준입니다. YTN 취재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압기 교체 공정의 바뀐 품셈을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잠정안대로 계산해봤습니다. 변압기 무게마다 다르게 계산하던 공량을 통일한 데다 이조차 대폭 깎아서 어느 공정의 경우 81만 원대의 공사가 12만 원대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변압기 교체 공사 종류별로 평균을 내봤더니 7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한전은 묶어둔 대금마저 새로운 품셈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지급 대금이 2,5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배전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전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 신뢰, 소통 이런 게 있던데 정말로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좀 정상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YTN 취재 결과 한전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품셈의 일방적인 변경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공법을 바꾸는 경우 설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바꿔야 하지만 회사들이 반발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받아든 뒤에도 한전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품셈을 확정하고 밀린 대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품셈 변경을 업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다
준공이 안 난 공사에 세품셈을 적용하는 건 소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세품셈에서 일부공사 외에는 오히려 공사비가 늘어서 해마다 600억 원이 더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배전업체가 속한 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품셈 변경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일관되게 한전에 보내왔습니다. 품셈도 전산에 등록된 것 말고는 안내받은 게 없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업체마다 평균 7억 원 이상 대금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배전 서비스를 독점하는 한전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행업 단체 회장의 여행사가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수백억 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고 인건비와 물품을 빼돌렸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기 의혹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지자체와의 계약을 민간 계약에도 활용한 정황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세방여행과 세방SNC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행사로 여행업단체 회장이 대표와 이사로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여행사들과 각 지자체가 맺은 수백억 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 관련 계약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자체와의 방역시설 운영 첫 계약부터 여행업단체 회장 자격으로 참여한 뒤 수의계약을 연속으로 체결한 것으로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방역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수백만 원 넘게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과 국고로 지원받은 방역 물품을 다른 행사에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애초 이 업체는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이 일한 것처럼 속여 용역대금 1,384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 대상이 전체 지자체로 확대됐고 사기 의혹 피해액 역시 수백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체들이 지자체와의 계약 실적을 다른 민간 계약에 활용한 정황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업체가 민간 기업과 방역작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도지사와 시장의 날인이 찍힌 업무 협약서 역시 회사 홍보에 적극 활용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부 기관 표창 및 업무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을 따냈었습니다. 지자체들과의 계약에서도 같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잘못된 계약이 더 많은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코로나 방역 관련 수의 계약의 적절성과 인건비 물품 빼돌리기 의혹인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여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평택 제빵 공장이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아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2016년 최초로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습니다.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SPL 평택 공장의 업무상 재해 가운데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공단이 끼임 사고 방지 장치 설치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안전 인증을 내줬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7명의 사고 재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15명이 끼임 사고로 인한 부상이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파리바게트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2인 1조 원칙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가 홀로 숨졌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에서 반복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짓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성장 대신 안보몰이로 장기 집권의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 속에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헬기용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하이난함과 광시함. 최근 남중국해에서 상륙작전 능력을 과시하는 합동훈련을 펼쳤습니다. 며칠 뒤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 개막연설을 통해 타이완 무력 통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这针对的是外部势力干涉和极少数台独分裂分子。 실제 연설에선 빠졌지만 업무 보고서 원본엔 국지전 승리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또는 안보라는 단어는 89번이나 등장해 5년 전 19차 당대회 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투쟁이란 용어는 17번 쓰였고 위협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보 위기를 강조해 시진핑과 공산당을 구원자로 묘사하고 인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선전술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완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着力地去畅通国民经济循环，坚定地实施扩大内需战略。 개혁 개방 이후 줄곧 고속 성장이 공산당의 집권 명분이었다면 이젠 안전 보장으로 무게추를 옮겨 놓은 겁니다. 시진핑은 당대회 직전 김정은에게 보낸 답신에서도 국제 정세가 심각하다며 북중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5년 중국의 전략 노선으로 채택될 시진핑의 구상, 북한의 운신폭을 넓혀주면서 자칫 오판 위험을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영국에서 반 시진핑 시위에 나섰던 남성이 중국 영사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당국의 철통 감시를 뚫고 반 시진핑 낙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라는 현수막과 시진핑 주석이 왕관을 쓴 풍자화 등을 내걸고 시위를 하던 홍콩 출신 남성이 갑자기 영사관 안으로 끌려갑니다. 주변에서 황급히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 헬멧과 보호복 등을 갖춘 건장한 요원들이 영사관 안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합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영사관 진입을 주저하던 영국 경찰이 뒤늦게 안으로 진입해 피해자를 끄집어내고서야 폭행이 중단됐습니다. 嘅原因，你哋香港所謂嘅政府話我哋係暴徒，而家你哋政府中國嘅人做啲乜嘢呢？邊個先係暴徒呢？我哋係一個和平示威，點解要打我哋？ 영국서의 이번 시위는 시 주석의 집권 3기를 여는 대관식 성격의 당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독재자 시진핑 타도라는 현수막이 베이징 한복판 고가도로에 걸린 뒤 중국 본토 곳곳에서는 철통 감시가 이루어지는 상황. 하지만 반 시진핑 시위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베이징의 영화자료관 화장실에서는 반독재 반 PCR 검사, 봉쇄 대신 자유 등의 내용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또 상하이와 선전, 시안 등의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비슷한 문구의 낙서와 유인물이 발견돼 관련 사진들이 트위터 등에서 돌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맨몸으로 진압군 탱크 행렬에 맞선 이른바 탱크맨을 거론하며 시진핑 체제에 맞선 용감한 뉴 탱크맨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 번화가를 노린 공격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분주한 월요일 아침에 공격이 가해졌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자폭 드론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키이우의 중심가 한 건물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곧이어 인근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화염이 솟구칩니다. 상황으로 보아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지만 요격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월요일 아침 키이우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공격은 아침 6시 35분쯤 공습 경보가 울린 직후 시작됐으며 이후 시차를 두고 이어지면서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고 비거주용 건물 한 채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공격을 받은 지역은 중앙역 인근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식당과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번 폭발이 자폭 드론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Вчорашнього вечора, так вже ночі можна сказати, і по цей час наразі вже підтверджено щонайменше знищення 37 дронів камікадзе.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체 드론 중 85에서 86%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무기 고갈에 직면하자 이란에서 자폭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들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10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10일 공습으로 최소 19명이 숨지고 105명이 다치면서 12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4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주변 국경지대에서 이륙 직후에 추락해 아파트를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수호이 34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하던 중 한 개 엔진에서 불이 나 예이스크 시내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조종사 2명은 추락 전에 탈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예고한 대로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 연례 핵 억지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핵 억지 연습 스테드패스트2는 벨기에 주관으로 나토 회원국 14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1을 포함해 60여 대 공중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스테드패스트2는 핵전쟁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가동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정례 연습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이 남은 원자력 발전소들의 가동을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곳의 가동을 총리 직권으로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슈테피 렘케 환경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이고 하베크 부총리는 녹색당, 그리고 린드너 장관은 자민당 소속입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14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가동 중인 마지막 3기의 원전도 당초 올해 말까지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원전 폐쇄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은 남은 원전 3기 중 독일 남부에 있는 이자르 원전 2호기와 네카르 베스트하임 2호기 등 2기는 내년 4월 15일까지 폐쇄를 미루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서부의 엠스란트 원전은 내년 1월 1일부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민당은 3기 모두 2024년까지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이미 폐쇄한 원전이라도 재가동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지난 16일 3인당과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숄츠 총리가 남은 원전 3기 모두를 내년 4월 15일까지 가동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회의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당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도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안 수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제기된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경기 남부청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 경과와 함께 지난달 검찰로 넘긴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의 1심 재판이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팀의 맏형 진을 필두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은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차례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2020년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가뭄과 태풍, 또 폭우 등 올해 지구촌은 유례없는 기후변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위기에 처했지만 각국은 여전히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시내의 한 스포츠카 매장.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소속 남성이 매장 외벽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영국 정부가 국회 유전에서 여러 건의 신규 허가를 내줬다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With mass starvation, with the genocidal policies that our government is pushing for, with their 100 new fossil fuel licenses. 앞서 같은 환경단체 소속 여성 2명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1,200억 원짜리 고우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스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 생명과 식량, 지구 환경보다 더 소중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영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새 공공질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브레이버만 영국 내무장관은 극렬 활동가들을 게릴라 전술을 쓰는 깡패이자 파괴자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경제를 앞으로 계속 성장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반민주적 수치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화석연료 정책을 접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I mean, I've been active for a long time and I've signed endless petitions. I've lobbied my MP, I've talked to my MP, and nothing has made a difference. So it's a sort of, for me, it's a sense of exasperation. 최근 한 달간 계속된 시위로 당국에 체포된 해당 환경단체 회원은 무려 350여 명. 시위가 잇따르며 반감과 공감이 교차하고 있지만 좀처럼 시위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내륙 곳곳으로는 올가을 젖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3.3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충북 제천은 영하 0.5도, 경북 의성은 영하 0.2도 등 내륙 곳곳으로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현재 5.9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더 내려가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7도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지만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